단기 해결 중심 치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치료의 이론적 배경, 또 기본 철학, 해결 중심 치료 과정, 해결 중심 치료를 위한 재구성, 또 치료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치료 이론적 배경은 먼저 해결 중심 치료의 발달 과정, 또 기본 방향, 문제 중심 접근법과 해결 중심 접근 방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 과정은 스티브 드 세이저와 또 김인수 씨가 만든 이론인데요. 19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팔로알토에 있는 MRI라고 Mental Research Institute에서 드 세이저는 여기에서 조사,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셨고요. 김인수 씨는 우리 한국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스티브 드 세이지와 결혼해서 위스콘신 그 주의 밀워키에서 1978년도에 함께 단기 가족치료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과 치료 경험을 살려서 단기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을 창안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이론 안에 우리나라 동양의 철학과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이 해결 중심 이론의 가치나 전제에 접목을 시켰고요. 또 밀턴 에릭슨이라고 60년대에 아주 그 체면 치료로 유명한 이분의 그 정신분석 훈련을 받지 않는 체면 치료인데 이분의 단기 체면 치료의 특수 기법 이런 내용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단기적이면서 단기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한 10회기 이내로 상담을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 1회로 했을 때. 그래서 김인수 씨는 우리 한국 여성으로서 스티브 드 세이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 단기 해결 중심 치료를 많이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사람입니다. 이 해결 중심이란 말 자체가 문제나 원인 분석에서 벗어나서 해결 중심 관점과 해결 방안 구축에 중점을 둔 치료 이론인데 물론 두 사람이 기본이 되었지만 그 외에 또 이 치료 모델에 기여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발달 과정을 보면 70년대 팔로알토 MRI에서 드 세이저와 김인수 씨가 활동을 했고 79년에 밀워키에 그 단기 가족 치료 센터를 설립을 하고 80년대 후반에 드 세이저와 김인수 씨가 이렇게 단기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상당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접근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이렇게 치료 그 과정에서 질문법이나 의미 부여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진실, 어떤 리얼리티, 실제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좀 다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립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치료적 질문법을 개발해서 가정폭력, 가정에 적용을 하고 또 데이비스 이런 사람은 해결 중심 관점을 결혼 문제에 적용해서 약물이나 알코올 적용에도 이 단기 해결 중심을 많이 활용한 사람입니다. 오헬로는 에릭슨의 개념과 이론을 적용해서 대화 중심 언어를 강조한 이런 이론을 만들었고 이론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언어학적인 분석과 또 치료자의 경험 등 구성적 치료로 이렇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기 해결 중심 치료의 기본 방향은 문제 중심이 아니고 해결 중심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에서 시대가 현재에서 미래로 해결될 미래의 방향이다 초점을 더 많이 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이나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심리치료 이론들은 상당히 과거에다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효과가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담자에게 자기가 했던 것 가운데 오히려 효과가 있고 좋았던 것들, 성공적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 드세이저 같은 분은 우리가 그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첫 회기부터 언제 당신이 기분이 좋아졌는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한 적이 언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서 전체가 다 우울증이 아니라 뭔가 기능되어지고 효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해결 중심에서는 현재 문제 상황에다만 초점을 막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외 중심에다가 기능적인 면,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가능한 부분, 강점 이론 이런 중심적인 해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해결 중심의 아주 그 기본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자신에 대하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중요하다. 내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한쪽만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의 다른 측면들, 이렇게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치료는 내담자의 잠재적인 변화 욕구를 인정을 해라. 또 내담자의 언어와 대화를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하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더니즘 접근이라고 한다라면 객관적인 어떤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술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관찰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진실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에서 너무 벗어났을 때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고 그것을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이런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3개월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이런 무가치함, 무망감, 슬픔의 감정을 오랜 동안 경험을 하게 되면 3개월 이상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런 실제라고 하는 것은 관찰 과정이나 언어 체계와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심리학에다가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담자의 실제를 우리가 그것이 정확한지 합리적인지 따지지 않고 그대로 존중을 하고 내담자의 그 언어 사용에 실제는 구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우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 반대되는 행동을 이렇게 지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형식과 사용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말한 사람에게 진실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 그것이 진실인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상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사회 구성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우리의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고정불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살아가거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단 하나의 진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는 가치가 어떻게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지 설명하고 개인은 또 가족이나 문화나 사회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과 해결 중심의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좀 보면은 문제 중심에서는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다라면 상담이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아세요? 잠깐요. 문제 중심과 해결 중심의 그 차이점을 보면은 상담 과정에서 문제 중심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다면 해결 중심은 상담이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또는 뭐 상황이 나아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기에 오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상담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거죠. 질문 과정에서 문제 중심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해결 중심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내담자가 바꾸기를 원하는 특정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관점도 문제 중심은 문제를 하나의 증상으로 보는 거죠. 문제의 증상인가. 그렇다면 이제 해결 중심에서는 당신이 집중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는가 라의 초점을 두고 있고 해결에 대한 관점에서도 문제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해결 중심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예외의 상황을 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시제에 대한 관점은 문제 중심은 과거라고 본다면 해결 중심은 앞으로 미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더 보기 때문에 미래에다가 더 초점을 둔다. 또 내담자의 방어를 어떻게 내담자가 자신을 방어하는가 본다라고 하면 해결 중심에서는 내담자의 특성과 기술을 상담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해결 중심에서는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나 강점을 오히려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오히려 상담자의 질문에 반응할 뿐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문제 중심은 내담자의 관계는 과거의 관계를 재현하는가 이런 우리가 전의의 관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죠. 그러나 해결 중심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서 내담자가 자기 문제에 오히려 전문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협력자가 돼야 되고 상담 계약이 문제 중심은 몇 획이 필요한가 해결 중심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가 이렇게 목표 달성에 대한 관점과 초점이 중요하고 종결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치료 효과가 지속될 거라는 이런 믿음을 내담자의 목표에 둔다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의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아서요. 해결 중심의 기본 철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모델은 전통적인 생의학 중심인 증상 모델을 과감히 탈피한 그런 그 인식론이고 재구성을 위해서 외예론을 중요시 여기는 전제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기본 철학으로 치료의 초점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측면,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 또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변화는 항상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를 잘 이렇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순간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란 불가피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변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인 경우가 많다. 가장 작은 변화를 그래서 이제 일어나도록 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목표를 잡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담자와 치료자는 협동적이고 내담자가 오히려 자기 문제의 전문가이고 특히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은 서로 순환적이다. 또 의미는 상호 관계 안에서 반응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담자가 전문가라는 거.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하는가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우리가 문제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의미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 안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는 상호 관계 안에서 반응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치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은 상당히 단기적이며 치료 과정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기본 가정이라든가 또 내담자의 목표 설정, 적절한 식의 질문 기법을 사용하고 내담자의 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 접근이라든가 메시지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아주 그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면담 시간은 우리가 1시간 정도를 할애를 하고요.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에는 이제 다른 치료자는 저쪽 방에서 일반경으로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 다른 치료자가 저쪽 방에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분 동안 휴식하는 동안 내담자는 휴식하는 동안 관찰했던 상담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던 상담자가 이 가족에 대해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메시지를 작성해서 그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달하고 치료를 종결하는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중심 치료에서는 보통 치료자가 2명이 한 팀으로 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이렇게 2명인 경우는 좀 이제 치료비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면담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다른 방에서 인터폰이라든가 때로는 면담에 적절한 자문도 줄 수도 있고 면담에 대한 메시지 작성이라든가 치료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해결 중심의 5단계 치료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기인데 치료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 또 내담자의 중거틀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삶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가 내담자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상담자가 변화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담자가 무엇을 변화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전문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자신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 단기 해결 중심에서는 내담자에게 무엇이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는 정도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내담자의 중거틀, 내담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본인이 지각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치료 목표를 설정하기입니다. 치료 목표 설정하기. 내담자와 치료자의 협상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담자의 치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 치료 목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지만 내담자에게 매우 개별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고 또 내담자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으로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결책 안으로 들어오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단계 해결 중심의 그 다양한 질문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의 기초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특히 그 내담자를 해결책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나 또 해결 중심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적 질문, 뭐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은가요? 또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이룬다면 과연 당신의 삶이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를 해결책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해결 중심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동료 치료자와 함께 피드백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작성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작성해서 이런 그 피드백 내용 안에는 내담자의 칭찬이라든가 또는 왜 이제 과제를 부여해 주면서 왜 그 과제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연결 내용과 또 내담자의 장점을 인정해 주고 내담자가 자기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동기부여나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인 해결 중심적 개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내담자에게 일어난 그런 작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이 더 좋아진 것인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요? 왜 그 전과 다르게 이렇게 더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좀 더 변화에 대한 작은 변화를 유지하고 오히려 그런 변화가 더 확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세이저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관계를 고객형 내담자, 불평형 내담자, 방문형 내담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만나는 그 내담자가 이렇게 고객형 내담자는 앞으로 상담자와 함께 다룰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생각하고 내담자는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동기라든가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이제 치료자가 이런 고객형 내담자를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지요. 그러면 이런 고객형 내담자는 처음부터 고객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내담자 유형이 방문형일 수도 있고요. 불평형 내담자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가 자기의 인식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태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형 내담자는 문제 해결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문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정작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수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담자는 자신이 문제라고 지목한 그 사람을 상담자가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부 상담에서도 우리 아내가 좀 이런 것이 문제니까 좀 어떻게 달라지게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들, 불평형 내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불평형 내담자들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심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고객형 내담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고 해결 중심적 대화가 더 필요하고 또 예외 상황을 더 발견하고 관찰형이라든가 심사숙고형 과제를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아직은 행동 변화를 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불평형 내담자에게는 둘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자기가 반응하는지 이렇게 그 관찰하는 거라든가 부부가 좀 더 이렇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게 한다든가 행복한 생활에는 어떤 것일까요?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그 내담자 유형에 따라서 과제 부여가 다르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해결 중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질이 굉장히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의 과정에서 과제를 매주 이렇게 하게 돼요. 과제를. 그러면 유형에 따라서 내담자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과제가 다르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방문형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고 변화 동기도 매우 약하고 문제 인식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문형 내담자는 기관이나 또는 법원이나 경찰에서 학교 교육청에서 가폭의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정이 되어서 상담을 받게 한다든가 성폭력 가해자로 50시간 상담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냥 오신 알코올 중독자로 상담을 받도록 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온 내담자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방문형 내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이제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이런 내담자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상담에서 무엇을 탐색할지를 정할 수가 없는 죄. 그래서 상당히 보낸 사람과의 관계와 여기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여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반에 관계 형성에서 잘 해야만 앞으로의 상담이 이제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저희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또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서 약간 실수가 좀 있었죠.